안녕하세요. 무빅배우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그 크립토 서킷을 제가 예천하고 대전에 다녀왔는데 그 서킷에서 느낀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대격변의 시대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순서는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처음 커밍아웃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또 좋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그 피드백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크립토 서킷에서 전체적으로 좀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수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수업들 위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명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신 강의가 있어서 그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또 굉장히 많은 또 뜨거운 반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님께서 샤라웃 해주셨던 영상 이후에 모비커 분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이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영상 이제 피드백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역시 아직까지는 AI보다는 좀 인간 냄새가 나는 영상이 좀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걸 딱 보면서 또 제가 예전에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에 보면은 그게 한 4년 전에 이제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나온 사례니까 뭐 최소한 5년 전에 좀 일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AI를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도입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무래도 아이들은 좀 감성적이니까 AI로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처럼 그 기복도 없고 감정의 기복도 없고 항상 한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그 인간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크로스체크로 서울대병원에 갔었는데, 역시 이제 여기서 이 교수님 좀 젊은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강하게 그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 말씀을 듣고 좀 더 이렇게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20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살을 한 30kg 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빼고 나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좀 뭔가 마음 편해져서 그런지 다시 살이 쪘는데, 예,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더 빼야겠다, 살을 열심히 빼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난 2주간 저는 그 제가 이제 첫 투자를 부동산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부동산을 제가 어떻게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별히 최근에 저희 나라, 특별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많은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뭔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지금 한참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한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인으로 돈 번 분들이 대부분 또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들어온다고 오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신 피드백들 보면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만드는 게 내가 뭔가를 제공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구독자분들께 많은 힘을 얻고 또 선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랑 비슷하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막 공부하다가 이제 모빅으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비슷한 루트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많은 걸 보고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저도 많이 여러분 통해서 이게 좋은 피드백도 주시면은 많이 배우면서 좀 같이 좀 이 모빅 생태계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나누면서 또 생각을 나누면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영상 이렇게 이제 그 PPT 형식으로 좀 편하게 말하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아직 안 지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댓글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생각해 보금으로 이게 짓기로 했고요. 이제 조명도 좀 좋은 걸 바꾸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조명도 좀 추가하고 이 마이크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 사이즈가 좀 작다는 이제 피드백도 있었는데 요걸 키우니까 그 설명이 또 지워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일단 당분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신 피드백 중에서 이 그 모빅이나 이런 그 크립토에 한정하지 말고 그 좀 다양한 주제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로민님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샤라웃을 당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엄청 또 좋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세이 아빠님이라고 저희 모비커 오래되신 분 같은데 이분이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올려주신 영상을 또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여행하면서 또 모빅이나 뭐 크립토에 대한 생각들 얘기하는 것도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고 좀 안정화되면은 좀 이렇게 방에서 찍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배경이 좋은 곳에 가서 좀 찍어보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피드백들 많이 주시면 또 많이 반영해서 좀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 굉장히 그 AI를 활용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진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정책이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서 살짝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와 또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시면 바뀐 게 보이실 텐데 유튜브 해당 구독자 수가 안 보이거든요. 클릭을 해야지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기존의 그 구독자가 큰 거대한 채널에만 좀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그것들을 좀 우회해서 그 채널이 그 구독자가 작아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가 좀 바뀌었는데 이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좀 이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그 과연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AI가 좀 어색하고 약간은 좀 AI 목소리도 좀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이질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이제 어떤 책을 리뷰한 건데 그 슈퍼 컨버전스 초용합 시대가 온다. 제이미 매출이 쓴 요 책을 리뷰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괜찮지만 이 영상 퀄리티가 AI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보기 되게 좋고 뭔가 되게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까남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보면은 바이오테크와 AI 혁명으로 인해서 그 AI 정말로 사람 같은 AI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웨스트월드 드라마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호스트가 진짜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마치 그 감정마저도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호스트 AI가 나오면은 이런 안드로이드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AI가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뭔가 좀 유튜브를 만드는 게 아직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AI 영상을 하면 저는 이제 좀 좋았던 게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저를 노출하면서 뭔가 영상을 하기가 좀 부담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좀 입문을 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모비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찾아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유사 안드로이드가 언제 정도 나올까를 좀 GPT랑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게 하도 요즘에 그 GPT가 아직까지는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좀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그 전환 구간 이후에 2035년 이후까지 이 전까지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좀 그 AI 대신에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다. 2035년 지나고부터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도 사람보다는 AI가 훨씬 더 이 유튜브 활동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 사례처럼 걔는 지치지도 않고 원하는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람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2035년 뭐 이전까지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께서 같이 좀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립토 서킷에 대해서 일단 인사이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 수업 항목은 저희가 지금 2회로 이제 서킷을 진행했고 가장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이라면은 WBNB를 바로 화끈하게 받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2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고 하고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좀 멀어서 못 가셨던 분들은 이 해당 지역에 살 때 굉장히 가까운 데서 하니까 좀 참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과 2월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는 이 전체적인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제가 받은 어떤 인사이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체크를 해놨고 우선은 그 12월 예천을 살 때 특별히 그 조용래 연구원님 아마 이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춘심팀의 춘심 오빠님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제 WBNB하고 SBNB 설명해 주셨는데 이때 제가 그 SBNB를 저는 이 전까지는 그 단순히 뉴비 분들이 신모 고액권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신모 SBNB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액권을 가지고도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SBNB가 고액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좀 더 좋았던 게 그 디파이 생태계를 모빅을 기반으로 그 안에 만들 수 있다. 그 다양한 디파이 이 서비스를 이걸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춘신팀의 비전이 되게 그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천에서 이 말을 듣고 이후에 그 오션 페이지님하고 블랙존님께서 굉장히 그 SBNB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신 영상들을 잘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 영상들 보면서 SBNB에서 좀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고액권을 좀 많이 SBNB로 신청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 딱 보면 느낀 게, 진짜로 그 모빅 생태계를 이제 앞으로 모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같이 생태계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게 현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이 SBNB에 대해서 춘심팀에서 그동안 그 모빅 해관에서 좀 현장에서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잘 안 가가지고 좀 뒤늦게 알았는데 이제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관에도 좀 자주 가고, 뭐 이런 크립토 서킷, 크립토 스쿨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좀 좋은 고급 정보를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그 모빅 서킷에서도 그렇고 모빅 스쿨에서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에는 그 한양대 비트코인 철학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예천에서는 그 P2E를 성민구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1월 대전에서는 전성훈 연구원님께서 토큰화와 관시경제 요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고, 이런 내용을 사실 어디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로 젊은 연구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현상들을 해석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밑에 써놨는데, 그 모빅 생태계가 뭐 작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젊은 세대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모빅만의 문제는 아니고 크립토 전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20, 30대 분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그 사회의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립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힘들고, 또 어쨌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크립토에 크게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느껴지고, 물론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는 좀 젊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비 생태계에서 이런 그 젊은 분들 한 분 한 분 있는 게 사실은 이런 크립토에 열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좀 기존의 시스템의 사고로 그대로 사고하는 만 명의 20대보다 훨씬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크립토라는 세계에 젊음을 던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기와 결단력이 있고 또 뛰어난 지력이 있는 분들 한 명이 그렇지 않은 만 명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 되게 또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분들께서 하신 내용들은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께서 아마 책이나 이런 걸로도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안 다루지 않고 나중에 좀 책으로 나오거나 공식적으로 뭔가 자료가 나오면 그거를 공부해서 또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비트코인 백서 읽기 부분을 좀 해서 느낀 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딱 갔을 때 저희가 딱 기간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이니까 연말 연시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비트코인 백서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이제 4년 전에 그 지혜 족보에서 그 작가님 통해서 비트코인을 접하면서 백서를 일단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이제 프린트를 해놨고, 근데 그때 한 몇 번 읽고 도저히 내가 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대로 공부는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지인분께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보다 막 가치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인분의 반문이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 이제 지인이 이제 연구원이시고 해가지고 공대 쪽이시고 하니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제 이분의 의도는 비트코인이 사실 뭐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약간 틀림 현상처럼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반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때 사실 제가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막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이 백서를 제대로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백서를 제가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비트코인 백서를 크립토 서킷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로 정말 이게 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여기 CTO님 저희 비트 모빅의 그 지금 뉴베드포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CTO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초록만큼은 본문을 그대로 보자고 해서 그대로 읽으면서 막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때가 참 좋았던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이 초록이 물론 이게 백서가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의 형태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초록이 정말로 그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그 농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읽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를 막 엄청 고민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도 막 며칠 동안 막 교수님하고 막 토론하고 이런 분도 계신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초록은 되게 그 농축해서 중요한 것들을 담은 거로 이제 전 느껴지고, 아마도 그래서 그 이 초록만큼은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존경하는 의미로 요거를 읽어보자, 그대로 읽자고 이제 하셔서 이거를 좀 그 강의 시간 읽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요 영상에서는 그대로 백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읽으면은, 전적으로 개인 대 개인 버전인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전자서명은 솔루션 일부를 제공하지만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여전히 신뢰받는 제3자를 둬야 한다면 그 주된 이점을 잃는다. 우리는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중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 네트워크가 거래를 해시한 타임스탬프를 일련의 해시 기반 작업 증명 체인에 찍고 이 작업 증명을 재수행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생성한다. 가장 긴 체인은 목격된 사건의 순서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게 가장 큰 CPU 파워풀에서 비롯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노드가 CPU 파워 대부분을 제어하는 한 가장 긴 체인을 생성하며 공격자를 압도할 것이다. 이 네트워크 자체는 최소한의 구조만 요구한다. 메시지는 최선의 노력을 기반으로 전파되고 노드는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떠났다가 재합류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빠진 사이에 일어난 일의 증명으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받아들인다. 이후에는 그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은 이런 순서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예천에서는 이제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해주셨고요. 사토시 이전의 전자화폐 그 P2P 거래 구현, 전자서명 체인의 원리, 이중지불 방지를 위한 장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이후에 대전에서는 이 타임스탬프 자격증명 네트워크, 이 내용들이 다 백서의 소제목으로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순서대로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상징들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 공간이나 이런 데 보면 머클트리라는 개념들도 나오는데,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것들을 좀 잘 상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되게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고, 요 설명을 듣고 아까 읽었던 백서를 좀 다시 보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백서를 좀 그 노트북 LM으로 학습시켜가지고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영상 올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백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었고, 이번에 그 크립토 서킷에서 배운 것처럼 주요 그 개념들별로 따로따로 학습을 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쫙 이어가지고 그 막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비트코인 백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좀 백서를 좀 더 하나하나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또 느낀 게,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서 느낀 게,
그 요즘에 그 이더리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백서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저는 지회적보에서 처음에 작가님 통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작가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의견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진짜 조금 이제 샀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이제는 좀 비율을 높이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때 작가님도 책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거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더리움도 비탈릭 뷰테린이 19세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이더리움 구조를 좀 고안을 했고, 보니까 막 4살 때부터인가 어릴 때부터 그 엑셀을 좀 가지고 놀면서 막 그 프로그래밍을 했고, 되게 특이한 거는 그 비탈릭의 아버지가 그 프로그래머셨는데, 러시아에서 프로그래머셨는데 그 비트코인을 접하시고 이런 신기한 게 있다고 이제 아들한테, 그 어린 아들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또 어린 아들이 그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각지에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음을 깨닫고, 또 좀 더 좋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 스위스 임대주택에서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웃긴 것도 이거를 이제 백서를 만들고 당시에 자기가 여행에서 만난 다양한 전문가들, 아마도 그 이분들이 아마 작가님이 그때 얘기하신 그 벌목공들 위에 있는 그 천상계들에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이제 보내면서 분명히 뭐 자기가 고칠 게 많을 거야 라고 해서 보냈는데, 막 돌아온 피드백은 고칠 거보다는 되게 좋다, 막 같이 해보자,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사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때 썼던 백서는 뭘까를 좀 이제 해서 백서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더리움도. 근데 이제 그 백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백서 초록만 그냥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일단은 초록 정도 읽는 정도로 해서 보고, 앞으로 혹시나 저도 그 작가님께 추천하신 책을 다 사긴 샀거든요. 이것도 그, 그 지문 증명 책하고 마스터링 이더리움 책을 샀는데, 이 책도 그 일단은 중고로 되게 싼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일단 사가지고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요거 초록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목은 되게 웅장하게 돼 있어요.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흔히 화폐 시스템의 혁명적 발전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이는 지지 또는 내재 가치가 없는 동시에 중앙화된 발행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디지털 자산의 첫 사례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부분은 기술적 배경이었으며, 분산 컨센서스를 위한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은 곧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기술의 또 다른 응용 예시로 종종 인용되고 있는 것들로는 독자적 화폐 및 금융상품, 컬러코인, 실제 기기의 소유권, 스마트 프로퍼티, 도메인 이름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 네임코인 등이 있으며, 더 복잡한 예시로는 임의의 코드가 적용되어 직접 컨트롤되는 디지털 자산, 스마트 컨트랙트, 심지어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및 자동화된 조직 DAO도 있다. 이더리움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컨트랙트, 계약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튜링 완전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된 완성형 블록체인이다. 이 컨트랙트에서 사용되는 임의의 상태 전환 함수를 통해 사용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시스템뿐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로직들 또한 몇 줄의 코드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보면 참 갑갑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요거를 저도 그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상태 전환 함수, 뭐 네임코인, 컬러코인, 이거 다 작가님이 옛날에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공부했으면은 이해가 잘 될 텐데 제가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좀 공부하면서 해야겠다. 저희 앞으로 토크나 시대에 이더리움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다 보니까 백서 보니까 이제 다 자세히 못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는데 그 뒤에 보면은 발행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발행률 한번 관련된 걸 찾아봤거든요. 보통 이더리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발행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는 하드캡이 있고 이더리움은 하드캡이 없다는 게 큰 차이점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발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백서에 보면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소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해서 발행률을 이렇게 조정할 거다, 발행률이 0에 가까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비탈릭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더리움 현재 구성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학 공식으로 발행량이 자동으로 수립이 되고, 특별히 최근에는 22년도부터 어떤 소각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발행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주요 자산들, 금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최근 연도별로 발행률을 계산해 달라고 해서 계산한 게 요거고요. 요거를 보면은 우선은 요게 지금 파란색이 금인데, 금은 비교적 일정하게 쭉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2019년에 이 정도 3점 몇 프로 정도의 발행, 이게 이제 그 계산 근거는 그 해의 총 발행량 대비해서 신규로 발행된 양의 비율을 계산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이 2020년 중순에 그 반감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반감된 게 바로 반영은 안 되고 그 전에 반영된 것들과 평균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고, 이제 반감기가 최종 적용된 데부터는 이제 완전히 반 정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유지되다가 또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발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 초록색인데 보면은 2019년에는 비트코인보다 좀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2020년부터 확 낮아지다가 어느 해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발행률이 하드캡만 없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얘도 비트코인처럼 0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고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좀, 이더리움도 여러 가지들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도 좀 알아가고, 그런 우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좀 늘려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자산 토크나, 이게 이제 작가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크립토 서킷에서 예천하고 대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산 토큰화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요 키워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울팔의 유동성 반감기. 라울팔의 이런 전문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때 유동성을 기준으로 본다. 근데 이게 기존에 본 비트코인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과 과연 뭐가 맞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해 주신 JP 모건의 마켓 펀드 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올려서 하는 토큰화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중국에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금지한 거, 그리고 이거 아토믹 사업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SEC에서 주요 기관들,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기관들과 토큰화 규제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토큰화에 대해서 직접 개별 분할 유동, 요 네 가지 관점에서 본 토큰화, 그리고 기술 시장 제도 삼각대가 완성이 됐다, 이런 거 얘기하셨고, 그래서 팀 드레이퍼 리니지를 보고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점친 팀 드레이퍼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대전에서는 이제 맹약의 어려움 막 얘기해 주시면서 결혼 이야기에서 이제 갑을 관계에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좀 재밌게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날씬한 몸이었는데 결혼하고 살이 쪘죠. 이제 그게 맹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생각나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토마스 힐링도 되게 굉장히 그 지혜의 족보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적인 스승일 수도 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책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전히 이제 자본의 리스토리에서 죽은 자본이 토큰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이런 그 큼직큼직한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앞으로 이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벌목공이다 보니까 제가 가진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동안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저는 이제 부동산 남은 게 하나인데 그 두 개 있다가 이제 하나는 그 이제 뭐 모빅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데 썼고, 하나 남았는데 하나도 그럼 이제 팔고 이더리움이나 모빅이나 비트코인 요 세 가지를 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 많이 했고 아직도 고민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벌목공으로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좀 제 고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부동산 토큰화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진짜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어쩌면은 이미 지금 토큰화에서 일부 부동산은 이제 토큰으로 판매한 사례가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건 했고, 이제 이게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도 가시적으로 일어날 게 언젠가를 좀 보면은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올해도 올 수도 있고 내년도 올 수도 있고, 뭐 늦으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일부를 해외 투자자한테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도 지방에 거주하면서 강남의 핵심지 아파트나 맨하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은 결국에는 거주용 자금과 투자용 자금으로 명확히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보면은 그 가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 투자 가치와 실거주 가치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생각했던 모델인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투자 가치가 정말로 진짜 초핵심지로만 몰리는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델은 요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투자 가치가 다 날아가고 실거주 가치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제가 투자한 부동산이, 저는 이래서 이 투자 가치와 실거주를 나눠서 해보자고 해서 그 월세로 가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 공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모델이 완전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토지로 또 갈아타기도 힘들고 그런 세상인데, 그럼 이 집 팔고, 나는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투자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팔고, 가뜩이나 또 정부에서도 이거 그거죠, 1주택자도 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투기꾼이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거를 팔고 비트와 이더 모빅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실거주만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 이해가 얽혀 있고, 이 벌목공의 세상에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제 생각이 든 게, 이 모델이 적절한가, 이게 맞는 건가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제가 막 공부를 하고 해서 세운 모델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그 투자 가치, 이 실거주 가치는 전세가로 보고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거를 투자 가치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 요거 이제 저희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항상 그 공대 관련된 직장에서는 임원분들이 항상 이 말을 하시거든요.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막 이거 일하다가 힘들면은 현장 가가지고 보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공장 현장 가가지고 막 뭐 할 거 없나, 연구할 거 없나 막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 저는 이제 보통 부동산 제 친한 분들이 또 있고,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해놓고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항상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전화 통화 많이 한 분한테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너무 고민이 되고 뭐 코인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쪽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 근데 이제 딱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쓰레빠를 맞았는데, 저는 지금 팔면 다시 못 와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이 말 많이 생각한 말이잖아요. 이거 비트코인 살 때도 이거 많이 생각했고, 모비기 살 때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부동산이 현장에서 느낀 부동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2년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최근 코인 지식으로 돈 번 사람들 부동산으로 간다.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이 코인으로 몰고, 지금 한국 주식 되게 좋은데 그걸로 돈 번 사람들 다 이제 부동산 살려고 막 연락 오고 있다. 특별히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화가 엄청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부동산을 시작한 게 뭐 때문에 시작했나 좀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이 내 집 한 채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투자가 아니고, 아까 모델한 뭐 투자 가치와 거주 가치가 나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 투자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또 다시 부일라님 영상 보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이제 집이라는 거는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하나의 동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 속에는 집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동굴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염원과 열망이 있고, 이게 없는 한은 항상 이제 약간의 긴장 상태와 전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만의 동굴이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내가 모빅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산다고 한들, 걔를 안정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심리에서 판단할 수도 없겠다는 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원래 모델이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실거주 한 채에 대한 모델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일 수 있겠다. 투자의 근원. 근데 이게 참 되게 엄청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집을 팔고 모빅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지금 검토를 다 끝냈거든요. 세금도 안 내요. 상생 임대인 제도에 포함된지를 국세청에도 5번인가 물어보고, 세무사에도 5군데를 가가지고 직접 제 계약서 막 같이 검토하면서 돈도 다 들이면서 검토를 다 했거든요. 2주 동안. 그래서 세금도 진짜로 안 내고 양도세도 없이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모델을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빅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키려면 이 집 한 채는 지켜야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거 집을 팔고 뭔가 크립토를 사는 게 아니고, 내 집도 지키고 크립토도 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자. 여기는 제가 이제 원화채굴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되게 원화채굴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또 굉장히 우울한 며칠을 보냈고요. 원화채굴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집 한 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저에 대한 생각이고요. 제가 어쨌든 본능적으로 저는 이 집 한 채를 굉장히
저의 동굴로 생각하는 어떤 진짜로 그 원초적인 본능이 강한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의 근원이 비트코인일 수는 없을까? 요게 그 최근에 20대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한 상황 자체가 집 한 채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럴 바에는 나는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투자의 근원이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집이 없어도 비트코인만 있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난 여전히 벌목공이고 여전히 뭐 난 독수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독수리라면, 내가 독수리의 시각을 가진다면 과감하게 이 본능을 떨쳐내고 부동산을 이제 팔고 크립토를 사서 그 부자의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까지 한 고민으로는 원화책을 열심히 하면서 다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서킷이 정말 좋은 게 이런 깊은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거 진짜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그 유철균 원장님, 필명은 유철균이시고 작가님으로는 이인하 작가님으로 활동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오태임 작가님께서 그 지혜적 족보 채널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 리니지의 그 얘도 대서사가 있다. 그때 메타버스 설명해 주시면서 엄청난 서사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밭채방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인하 작가님께서 현장감 있게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인하 작가님이 그 당시에 그 밭채방전 당시에 그 해방군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장감 있게 봐서 거의 뭐 책을 안 봐도 될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밭채방전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막 1시간짜리인가? 되게 긴 영상이 있는데, 이 밭채방전이 당시 리니지라는 게임 속에서 아덴 왕국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게 이제 억압이 되게 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금지된 사냥터, 이게 이제 이 아덴 왕국에서 허락된 사람만 사냥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건가 봐요. 여기에 이제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사냥을 한 게 걸려가지고 매달 200명이 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칼 한 방 맞으면 바로 그 레벨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 한 방 맞으면 바로 죽고 막 그러는데, 매달 200명이 강제로 척살을 당했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템이 다 날아가는 거죠, 한 방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반란군이 결성이 됐고, 그 반란군이 뭐 1인당 한 달에 그 한 번 이 전쟁을 치려면 돈도 뭐 1,000만 원 단위인가씩을 내야 됐었는데, 1,0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라도 해서 막 이 반란군을 운영하는 이야기들 좀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어렵게 해방까지 시켜놨는데, 결국에는 이 해방군이 똑같이 억압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의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그 다양한 형태 중에 재분배적인 그 메타버스 형태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생명력이 무지 강하더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예를 들으셨던 게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데,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여기 보통 초딩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메타버스의 모양 중에 호혜적인 인간, 그러니까 남을 도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호혜적인 메타버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엘롯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인하 작가님께서 이 당시에 연구를 하실 때 로블록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엘롯이라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초딩이어가지고 이 엘롯이라는 분한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분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드리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이 호혜적인 인간의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앞으로
AI 시대 때 우리가 뭘 하면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좀 많이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이런 호혜적 인간의 메타버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초딩들이 지금 이제 로블록스에서 이 초딩들이 누렸던 것들, 즐거움들, 호혜적인 즐거움들을 이 초딩들이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 때 주역이 될 텐데, 이 분들이, 이 엘록과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호혜적인 즐거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그런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즐거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그 즐거움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그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거 작가님이 몇 년 전에 그 추천해준 책인데 저 이제야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읽을 책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그 생태계에 좀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리고 이 이나 작가님 쓰신 2061년이란 책, 이것도 샀는데 이것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는 김경일 교수님, 이분도 제가 또 굉장히 좀 되게 좋게 봤던 분인데,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분이 또 좋은 얘기 많이 유튜브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쓰셨고, 그 부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번에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굉장히 좀 느낌이 많이 왔던 게, 이 부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그 두 가지가 적절한 우호성과 높은 개방성이 이분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우호성은 애매한 상태를 견디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다가 모든 게 막 다 완전히 다 정하고 막 정보를 다 찾고 자기가 볼 때 100% 완벽하다고 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대충 일단 왁구만 짜고 막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가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그러한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거, 그리고 높은 개방성, 이거는 낯선 관점이 열려 있고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방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게 진짜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고, 이게 저는 이제 그 오태민 작가님 영상 보면서 이런 점이 정말 높다고도 저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임원분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로 이런 게 높으세요, 다들. 그래서 정말 어린 분들하고도 되게 좀 이게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우월성과 개방성이 높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되돌아봤을 때 나는 두 개 다 되게 낮은 것 같다. 제가 모익뷰 영상에서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샤라웃 이후에 막 그 감사 영상 올릴 때 저에 대해서 제가 그 0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직도 0일인 것 같고, 요게 되게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0일이다 보니까 저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 이더리움 빨리 사고 싶고, 빨리 그 있는 거 팔고 싶고 막 그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조급한 마음 들 때 요 두 가지 생각해야겠다. 이게 본받아야 된다. 이게 의호성과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기대 수명이 80세였는데 실제로는 이 90세였더라. 이게 찾아보니까 아마 채빈 사망 나이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돌아가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어디냐를 봤을 때 그게 90세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유아 사망이나 어떤 청년기 어떤 그 특이한 사건들에 의해서 사망한 거를 빼고 일반적으로 노쇠에서 돌아가신 케이스를 보면은 아마도 이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 기대 수명이 현재는 실제로는 90세가 넘어갔고, 2035년에는 이 사망이 지연되고 이거를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격적인 거는 8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일을 80살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이거 듣고 되게 우울했는데 80살까지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더 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GPT랑 하니까 이 5.2 버전으로 전 하고 있는데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높아서 이 수치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기대 수명과 채빈 나이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저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책 자료, 통계 자료랑, 그리고 한국통계청에서 최근에 그 사망 원인 통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그 GPT한테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파란색이 우선은 유엔에서 이제 측정한 저희 그 기대 수명이고요.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는데 2010년 구간부터는 약간 다시 좀 포화되는, 그러니까 뭐 80, 한 3세 정도부터 포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통계청에서 나온 각 연도별로 실제 사망한 나이의 때가, 나이가 평균이 뭐냐를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기승보다 굉장히 낮죠. 이게 아마도 1980년대에 유아 사망도 많고 의료가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1990년대 후반부터 있는데, 이때는 영유아 사망도 줄고 뭐 예방 접종 체계도 되고 그 의료실하고 응급실하고 이런 게 좀 체계화가 되고 항생제 보급이 그 대중화가 되고 영상 진단이 발달이 되면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여기 좀 많이 낮잖아요,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계 중에서 노쇠에서 사망한 경우만 따로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죽거나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노쇠에 죽은 걸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척척 올라가고, 근데 여전히 여기는 좀 요 정도 좀 기대 수명과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이제 빨간색이 요 나이대에서 채빈 나이, 채빈 사망 나이,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돌아가신 나이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요게 아마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일 텐데, 요거는 이제 통계 자료가 5년 단위로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요것만 봐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게 수명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셨던 게 2035년 되면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게, 찾아보니까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Longevity Escape Velocity라는 LEV라는 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남은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럼 이론적으로 사망을 멈출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론인데, 이게 이제 레이 커즈웰 같은 미래학자분들께서 많이 예측하시는 게 2035년이 되면 LEV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최근에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 슈퍼 컨버전스, 아까 제가 AI 영상 설명하면서 좀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슈퍼 컨버전스 초융합 시대가 온다는 책을 리뷰한 영상을 봤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AI와 바이오테크와 유전공학의 초융합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의 혁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제 거, 한번 나중에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AI로 만든 영상인데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도 지금 샀는데요,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그 AI로 그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로 AI로 분석을 했는데,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리던 게 몇 분 만에 얘가 지금 해내고 있대요. 그래서 인간이 했으면 6억 년이 걸릴 거를 얘는 그 몇 달 만에 지금 다 해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의 난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가 해결되면은 다양한 의료나 뭐 그 의학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해결했다. 그리고 그 2003년에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14년이 걸렸고 3조 원이 걸렸는데, 현재는 $100면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I와 그 유전공학과 의료가 이제 초융합이 되면서 극단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그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됐던 게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결과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높은 수명 시대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이제 교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연구하신 게 이제 복권 당첨자 중에, 그러니까 30억 이상을 이제 횡재하신 분들 중에 파산한 케이스를 살펴봤대요. 그 30명을 연구했는데 전원이 이혼을 했더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결국에는 외로움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저도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가, 구체적인 꿈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처럼 이제 작가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오태민 작가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또 책들을 보면서 그 즐거운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참 즐겁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나도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는 먹으면서 힘을 얻은 거, 뭐 힘든 거, 넋두리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100점짜리 완벽한 행복보다는 1개짜리의 좀 이런 작은 행복이 중요하다는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다행인 게, 저는 이제 그 일기를 저도 맨날 쓰는데, 저도 이제 일기 쓴 거 보면 대부분이 먹은 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희망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 앞으로도 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저희 모빅이 10년 뒤에는 정말로 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커진 모빅을 받을 만큼의 그릇이 되려면 작은 행복, 먹는 거에 즐거움을 누리고 좀 힘든 것들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단은 비트코인 백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이 행복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 이제 그 앞으로 또 제가 읽을 책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질문들, 이게 이번에 참 크립토 가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감사합니다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모비커, 제 존경하는 분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공짜로 책을 정리하신 그 책을 주셨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쓰신 글들을 가지고 좀 정리한 책인 것 같은데, 이걸 좀 깊게 읽어봐야겠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비트 모빅, 특별히 오태민 작가님을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왜 그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주셨는데, 그걸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2061년 뭐 이더리움 관련된 책들, 그리고 부의 심리학 책, 그리고 이게 또 있네요. 요거 내가 사랑한 질문들, 그 슈퍼 컨버전스 총괄 시대 온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채널 방에서 좀 구체화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작가님도 이제는 비트코인의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크립토로 이제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작가님 방향에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방향을 정했습니다. 모비 생태계와 함께 AI와 크립토가 열어준 전임 미답의 세계를 탐구하는 채널. 뭔가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 뭐 실제로 하는 거는 이렇게 멋있진 않고 그냥 책 보고 뭐 느낀 점 얘기하고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PPT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거, 스토리는 이제 감동을 전하는 거, 그리고 팟캐스트는 새로운 정보들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 특별히 이번에 또 제가 또 되게 존경하는 또 모비커 중에 한 분께서 그 아토믹 수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보면 한 영상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토믹 수압에 대해서 좀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평소에 좀 궁금하시거나 좀 그런 아이디어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댓글이나 뭐 메일, 요 채널 소개란에 보면 제 메일 있는데요. 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목을 지었는데 모빅 유튜브 해보기라는 또 제목으로 주제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모빅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거, 특히 AI를 활용해서 하는 거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생각해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책들, 그리고 크립토 서킷이 이제 3월과 올해도 진행되는데, 요때 가서 또 느낀 거 되게 재밌는 게, 그 크립토 서킷이 똑같은 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새로운 주제로 또 새로운 내용들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느낀 점들 할 것 같고, 그 스토리 모드로 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에 그 비트코인, 저는 이제 가격을 안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하고 모빅하고는 이제 거의 가격을 안 보고 있고, 그냥 가끔 이제 와이프는 이제 가격만 보는데 내용은 안 보고 가격만 보는데, 이제 떨어졌다고 하면 그런 거 그때그때 좀 가격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작가님께서 최근 얘기하신 것 중에 사우나탕에서 비트코인 복귀하고 찍은 영상, 그 고난 설명하시면서 그 글에서 요거를 해주셨고, 요게 잘 인상 깊었는데, 고난의 시기는 진정한 강자를 연대시키기 위해 완성시키는 용광로다. 아, 요게 용광로라는 말도 되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또 감동적인데, 요거를 주제로 뭔가 좀 그 이때 찍으신 영상 주제로 스토리 영상 만들면 어떨까, 그냥 아이디어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팟캐스트는 요거 그 이더리움 대관시 작가님이 그 쓰신 거 요걸로 팟캐스트 만들어서 지난주에 올렸다가 잠깐 지금 비공개로 처리해놨는데, 그게 그 저작권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이제 그 보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그 조선일보나 아니면 뭐 이런 유명한 그 뉴스 채널에서 보면 저작권 관련 내용 보면 재사용 금지라고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거를 재제작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저작권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잠깐 내렸고요. 검토해보고 나중에 좀 되면 괜찮을 것 같으면 이제 올리면 되는데, 우선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작권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고, 어쨌든 요 기사 쓰신 분도 그 많이 공들여서 쓰신 거니까 제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했고요. 근데 팟캐스트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작가님이 라방에서 한번 비트코인 대전망 한번 쭉 읽어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미란 보고서는 이건 제가 예전에 공부한 건데 미란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백서와 이더리움 백서,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초딩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한번 그런 팟캐스트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모빅 유튜브 해보고, 요거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 순서를 한번 짜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댓글로 또 의견 많이 주시면은 그거 다 반영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그 이제 모빅 유튜버를 하면 좋은 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유튜버 말고 모빅을 하면,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 먼저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일단은 모비커 분들 진짜 성원이 대단하십니다. 되게 잘 해주시고요. 실수 막 많이 해도 그런 거 뭐라 안 하시고, 되게 막 잘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이게 또 제일 좋은데, 이 유튜버들이 되게 고민하는 게 소재가 없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빅 유튜버로 하면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작가님께서 진짜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오히려 제가 놓치는 게, 그 작가님 100개 던져주시면 저는 한 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유튜버 도전하셔서 작가님 던져주시는 것들 빠짐없이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가격을 안 보게 돼요. 이게 영상을 뭐 만들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빅도 가격을 진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들, 그러니까 그 다음 영상은 이런 걸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저작권과 정보보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취업 규칙을 되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영상을 참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AI랑 친해지기.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들, 도구들 활용하는 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로 제가 영상 만드는 거를 좀 같이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AI 영상 만드는 것들 같이 해보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댓글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비트코인도 가격이 떨어지고 모빅도 가격이 떨어지고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또 날씨도 춥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또 책도 많이 보고 또 같이 공부도 많이 하면서 또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좀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